자, 여러분들 한국사라는 과목을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어쨌든 이런저런 형태로든지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기 위한 여러 교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공무원 시험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다. 알았죠?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이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 시험은 없고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요 시험이 이제 내년에 보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으로는 마지막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한국사라는 과목은 솔직히 점수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과목 체제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라는 과목을 한 95에서 100 정도 올려놓는다라고 하시면 과목 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점을 잡고 가는 수가 있어. 어떤 형태는 제도 한국사 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여러분들 한 100 정도, 95에서 100, 그 정도 잡아 두시면은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실수한다더라도 어느 정도 쪼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공부를 이제 내후년까지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후년 정도를 목표로 내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붙으면 제일 좋고 한 2년 정도 목표로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쪼아 보십시오. 이거 조금 더 쪼은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할 필요 전혀 없다. 다만 하실 때 조금만 집중을 하시고 뭐가 나올지만 찾고 계시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하신다고 해가지고 논문 쓸 거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디테일하게 바바박 알 필요 없고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고 뭐 위주로 나오는가 솔직히 답 찾기 위한 수업이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 쪽팔리지만. 그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 한국사를 공부를 하시고 합격을 하시고 그다음에 2달 정도 지나면은 깔끔하게 까먹습니다. 그지? 한 1년 쎄 빠지게 했던 것들이 한 2달 지나면 깨끗하게 리셋되거든요. 그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아 전반적인 내용 전체를 이해하면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집중해서 하라는 거지 시간 더 많이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사에 투자하는 시간,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답 찾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한국사는 정말 여러분들아 95, 100은 거뜬하게 나와요. 알았죠? 그러고 최근 한 4개년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한국사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거든. 예전의 문제를 보면은 단어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단 말이야. 되겠나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다 맞는데 뭐 숫자를 틀리게 한다든지 사람 이름의 성을 바꾼다든지 그지? 그딴 식으로 비겁하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아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거든. 근데 최근 한 4, 5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냅니다. 그렇게 안 내고 그냥 문장 자체를 맞게 아니면 문장 자체를 틀리게 문장 자체를 틀리게 만든다는 것은 숫자 바꾸고 단어 하나 바꾸고 아니고 시대를 물어보면 다른 시대의 설명이 들어오고요. 되겠지? 사람을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써줘요.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 이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니? 옛날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쎄빠지게 외워도 여러분들 한국사 컷이 한 85 요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사 컷은 보통 90에서 95 떨어집니다. 합격선에 들어가는 사람들 한국사의 점수가 보통 한 90, 95, 보통 100 받아요. 합격선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한국사 점수는 왜 그래? 그렇게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외워야 할 것만 정확하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문제로 나와요. 근데 요게 문제로 나오는데 숫자 바꾸니까 숫자까지 다 외워야 돼요. 사람 이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가 아니고요. 큰 여러분 맥락만 잡고 있으면은 얘는 아니네, 얘는 맞네가 구별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까지 다 보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외워야 할 것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요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무조건 외우고 있으면은요, 정답이 얘가 왜 정답인지 모르더라도 오답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오답 선지로 나오는 것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른 내용의 주제가 들어와 있거든. 알겠나? 그지? 이게 이때 문제의 주제가 맞는데 이런다 글자 하나를 바꿔서 틀리게 안 만든단 말이야. 아예 다른 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만 정확하게 외우고 알고 가세요. 그럼 얘가 왜 답인지 모르지만 답은 맞아요. 그러면 됩니다. 선지 제거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거든. 알았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주워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지? 자꾸 요것도 나올 것만 같아서 외우고 저것도 나올 것 같아서 외우고 이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외우시거든요.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하라는 말이야. 알아야 할 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됐나? 그러니까 자꾸 캐파를 넓히지 마세요. 넓혀봤자 여러분들아 결국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 나오는 거에서 근데 요것만 나옵니다라고 찍어서 제가 수업하면은 뭐 제가 거길로 나가면 돼요. 그지? 근데 그게 솔직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1, 20% 정도 더 나갈 겁니다. 수업에. 알았죠? 그지?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중에 말씀드리고 판세해 드린 내용이요. 그것만 명확하게 머리에 박아 둡시다. 알았지? 그러면 한국에서 무조건 잡아요. 정해져 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됐나? 문제 어렵게 나올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요즘 더 이제 쉽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알 것만 정확하게 합시다.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되겠나? 그러니까 뭘 알고 뭘 버려야 될까요?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1, 20%를 더 던진다 그랬지. 잘 모르니까 나도 솔직하게 요 범위에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 요 단계 다음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가 있거든요. 단기문 수업이 있는데 그 단기문 말 그대로 단원별 기출문제야. 알았죠?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다 모은 거야. 시즌 1, 시즌 2 두 개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1, 2의 구별은 다른 거 없습니다. 1, 2 다 합치면 문항수가 한 1100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 1100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절반으로 나누어 분리해 놓은 거야. 한 번에 다 못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직렬별로 쫙 단원별로 쳐다보면은 결국에 나오는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는 뭐다?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가 성취도 평가하는 거 아니다. 성취도 평가가 아닙니다. 계속 회독수를 올리기 위해서야. 회독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회독수를 올리는 거야. 하나만 가지고 계속 보면 지겨우니까. 알았죠?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회독수를 올리는 게 우리 기본 수업이고 그 다음에는 문제요. 기출문제 가지고 또 회독수를 올립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통해 회독수를 올리다 보면은 뭐니? 보입니다. 너그 눈에. 우리가 수업 중에 강조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어느 직렬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들이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야. 알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독수가 올라갑니다. 되겠죠? 자연스럽게 회독수가 올라가고 또 다른 한 방법으로 회독수를 올리는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진도별 OX입니다. 되겠죠? 진도별 OX를 통해서 또 회독수를 올립니다. 되겠나? 그지?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고 진도별 OX 할 때는 여러분들아 이 교재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 요약집을 보면서 이제 그때는 판서 자라납니다. 보고 읽습니다. 읽고 와서 문제 보죠. 문제 보고 그다음 문제 보면 또 똑같은 주제 가지고 나와. 기출인데 여러분들아 결국에 주제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회독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바로 단기문 수업하고 진도별 OX를 가지고 회독수를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리고 그 다음이 뭐니? 기출문제를 통해 회독수를 올리면은 장점은 뭐예요? 자주 나오는 놈은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암기가 됩니다. 계속 보거든요. 관계토양에다가 관계토양 문제가 4대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면 회독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잘 나오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버리면 자동스럽게. 근데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문제 쉽게 냅니다. 쉽게 내는데 킬러 문제로 내는 거는 뭐니? 옛날처럼 단어 바꾸고 숫자 바꾸고 킬러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더라 잘 안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킬러 문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됐냐? 그지?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여러 번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냥 100% 암기가 되어 버려요. 나오면 1초 코스로 문제를 풉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똑같은 걸 찾으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바로 1초로 탁탁탁탁 풀어갑니다. 근데 자주 안 나오는 주제가 문제로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버벅대죠. 그하고 실전에서 그런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오면은 굉장히 쫄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 하얘져 가지고 아무것도 추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겐또 치고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러면 한두 개를 틀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킬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상 문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예상 문제는 예를 들어 20개를 만든다 그러면 한 17개는 자주 나오는 거 가지고 또 만들어요. 한 서너 개를 자주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주제별로.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 들어가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로 계속 이제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커리가 막 다양하게 나눠질 게 없어요. 다양하게 자를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커리인데 막 탁탁탁 잘라가지고 여러 개로 분리시켜 놓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인강용입니다. 그지? 그래서 인강을 여러분들 한 80커리, 80강, 90강 나오면은 들어가기 엄두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쭉 잘라쁩니다. 잘라가지고 한 커리마다 여러분들아 강의 수를 한 여러분들아 뭐 15강, 20강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아 주로 인강용으로 하려고 커리를 자르는 거고요. 한국사 커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수업,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회독수 정강,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통해서 잘 안 나오는 것까지 회독수 정강,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감 유지야. 그게 한국사 커리 끝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인강이라기보다는 지금 실강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커리를 크게 묶어버립니다.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그 커리대로 여러분들이 맞춰 오시면은 한국사는 그 점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무조건 90 이상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합격선 안정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95, 100 떨어져야 되고 그 95, 100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회독을 계속 올리세요. 회독을. 알았죠? 회독수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 회독수를 올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결국에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는 뭐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이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기말고사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한 2, 3주 바짝 밤샘 쳐가지고 머리 넣어놨다가 시험장에 다 뱉어내고 나오면 그런 수업이 아니지. 그런 공부 아니야. 최소 1년 가야 되잖아. 1년 동안 너희들 했던 내용이 머리에 계속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을 쓰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결국에 이것도 회독수를 올리라는 건데 여러분들아 외우려고 달라들지 마시고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뇌를 쪼아가면서. 그렇지? 그러면은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을 자꾸 반복을 해보세요. 되겠지? 자꾸 반복하면은요, 그냥 각인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1, 2주 밤샘 치는 거는 그냥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고 1, 2주 지나면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계속 내 머리에 각인을 시켜주세요. 그러지? 그래도 한두 달 지나면 없어지지? 없어지기 때문에 한두 달 쉬면 안 돼요. 되겠나?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하게 계속 반복을 해봐봐. 다만 언어 과목처럼 매일 반복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사에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시고 하루 종일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수업 중에 진행한 내용을 한 번 정도만 피드백 하시면 되거든요.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에 2번 들어올 거 아니야? 토탈 8시간입니다. 되겠지? 2번 수업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되기 전에 하루 정도에 한 6시간, 5시간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금일, 그 다음에 명일, 내일 여러분들아 저희가 판사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되겠나? 다음 주 수요일 날 오기 전에 하루 정도 잡아서 읽어보십시오. 되겠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아 관련된 사료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 중에 사료는 못 봅니다. 시간 없다. 알았지? 근데 우리 사료 문제 잘 나온다. 알았지? 그렇다고 사료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가 수업 중에 말했던 핵심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야 그냥. 그 설명을 한국사는 사료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야 실전에 한국사는 무조건 10분 안에 풀어야 되죠. 10분 넘어가면은 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한국사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제 10분 안에 풉니다. 보통 한국 합격선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어보면 보통 5, 6분에 다 풉니다. 20개를. 그지? 그렇게 빨리빨리 실수하지 않고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료를 한 번씩 쭉 챙겨서 읽어보시고 수업 중에는 제가 못 보니까 사료 보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아 바로 OX나 또는 단기문 수업할 때 한 번씩 들어가 볼 겁니다. 그지? 그때 이런 것들을 보고 요 사료가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긴 할 건데 우리가 기본 수업에서는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드백 하시면서 사료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러고 우리가 내일 수업 끝나고 나면 확인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확인 문제랑 그 다음에 해설지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하루 날 잡아서 한 너댓 시간 정도 피드백을 하면서 읽어보시고, 읽어보고 바로 그냥 문제 한번 보세요. 맞추고 틀리고 의미 갖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봤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았지? 확인해 가면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들어오시고, 또 진도 나가고. 뭔 말이야? 한 주 수업하고 한 주 피드백 했다고 안 외워진다는 말이다. 안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한국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다른 과목에 내가 복습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년입니다. 1년의 인내를 가지고 한국사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그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아 올라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느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말고 여러분들아 결국에 내가 올라가는 성적 그래프는요.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투자했냐라는 거랑 비례합니다. 근데 투자는 한국사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난이도는요. 시간하고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투자한다고 쫙 오르고 시간 작게 투자한다고 안 오르고 아니야. 왜? 정해져 있댔잖아 나올 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한국사는 적당한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가보세요. 그럼 한국사 점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올 겁니다. 계단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선처럼 올라가면 제일 아름다워요. 내가 공부한 만큼 1점이라도 계속 올라주면 기분 좋거든. 그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될 거야. 평행 쭉단 해도 그 점수 안 해도 그 점수. 그러다 갑자기 퉁 튀가지고 또 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갑니다. 퉁 튀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나 여러 번 강조한다. 그지? 정해진 시간에 한국사에 조금 몰입을 해보세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진짜. 뭐가 나올지 정해져 있다. 사료도 어떤 사료가 나올지 정해져 있습니다. 독해 문제처럼 어떤 내용의 어떤 주제가 독해로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한국사는 아니야. 사료는 수천만 개가 있다. 그지? 그 중에 나오는 사료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별로. 되겠나? 그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 안 나온다. 그건 좀 더 바보죠.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뇌물에 딱 잡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밀도 있게 계속 보세요. 그러고 외우든 까먹든 계속 따라오세요. 진도별로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근대사가 마무리가 되고 근현대사가 마지막 한 2주 반, 3주에 나갈 거거든. 근현대사는 제가 그때 들어갈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외우면서 가세요. 근현대사는. 그는 범위가 얼마 안 됩니다. 되겠지? 근현대사 부분은 개항, 부태가 지금까지거든, 현대사까지거든. 얼마 범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연도 가지고 장난 잘 칩니다. 이거 앞이야, 이거 뒤야. 그러니까 얘부터는 연도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우면서 가서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정근대사는 반만년입니다. 구석기 신석기부터 구한말 조선 후기까지거든. 그죠? 거의 반만년을 보는 거야. 굉장히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서 따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오시고 근대사는 외우면서 오시고 그리고 이거를 한 2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았나? 그래서 이거를 실강으로 한 2번 반복하시는 게 어째 보면 제일 좋으나 여러분들 시간상 여유롭지가 않다라고 하면 최소한 인강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한 2번째 반복하면서부터 문제풀이하고 병행해 보십시오. 되겠나?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팡 뛰는 데가 그때입니다. 되겠죠? 이제부터 암기가 시작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는 암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암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되겠지? 그렇지? 요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 수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실강 듣는 거고 요 기본 수업 여러분들 만약 제로 베이스 상태다라고 하시면 이걸 한 2-3번 돌리세요. 똑같은 수업을 왜 2-3번 돌립니까?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아닐걸요. 처음 들었을 때랑 2번째 들을 때랑 완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진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실강으로 무조건 다 들으십시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인강으로라도 여러분 2-3번 더 돌리시고요. 그때 문제풀이를 병행하세요. 왜? 똑같이 진도별로 나가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이론 수업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더 보고 그지?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 요약집을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거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독이 시작되는 거다.
됐죠? 그지? 한국사는 솔직하게 그 단계만 거쳐도 애지간하면은 90 이상 다 떨어질 겁니다. 본인이 한국사는 진짜 나는 완전히 빡대가리다 라고 하시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요, 그 정도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85, 90 이상 때립니다.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00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 뒤에 커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됐다? 그지?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1년 한국사 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따라오시고 공부하셔야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에 판서가 좀 많습니다. 됐죠? 특히 정치사 판서 조금 많이 할 거고요. 사회경제사 핵심 내용 판서 들어갈 겁니다. 문화사 각 파트별로 한 두세 개 중대만 제가 판서할 겁니다. 되겠죠? 나머지들은 다 줄치면서 갈 건데, 줄치면서 간다라는 거는 뭐야? 결국에 제가 굳이 판서까지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 외우기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줄치면서 갑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지? 이렇게 해서 주로 판서가 조금 이루어질 거야. 따라서 보십시오. 되겠죠? 예쁘게 쓰고 막 이런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써보라는 건 뭐니?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회독을 올리라는 거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1시간 하면서 3회독 때려보라는 거예요. 되겠나? 근데 여러분들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말하지만 제로베이스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쓰기 바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판서 공간이 좀 좁아요. 되겠죠? 좁기 때문에 여기서 판서하고 금방 또 지워야 되거든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판서를 하려다 보면은 말이 안 들릴 거예요. 그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여러분들아 뭐 해라? 바로 여러분들이 피드백,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인강으로 복습을 한번 더 해보세요. 거기서 바로. 되겠나? 이제 그래서 복습용 인강을 돌리면서 그때는 내가 판서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하라는 거니? 들어보세요. 알았지? 들으면서 판서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한 방 돌리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알았지? 그지? 그렇게 계속 매주 따라와 보십시오. 된다? 되겠죠? 그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국사 시험 세대인데,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붙으면 제일 좋고,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부하시는 중간에 앉는 거 미리 쳐보십시오. 한참 때리 공부하고 있을 때 앉는 거 쳐봐 그냥. 상급은요 발가락 쳐도 붙을 겁니다. 진짜로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다 끝나고 시험 치가지고 여러분들 결과 다 보고 한 두세 달 쉬다가 치보면은 모릅니다. 말했다. 한 두세 달 쉬면은 깨끗하게 리셋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중간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주말에 신청해서 한번 쳐보세요. 한 겨울쯤에 치보시면은 다 붙을 겁니다. 한국 사람 무조건 다 붙게 돼 있다. 혹시 모르니까 위상용어로 미리 한번 쳐놓으시라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서 먹으면 되거든요. 알았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일단은 한국사 발언이 문제 안 나옵니다. 되겠지? 그렇지?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이거 한 10년 주기로 가끔 한 번씩 등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사의 발언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나요? 역사죠.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라고 했을 때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 역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보편성이고 뭐가 특수성입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머지 기타 등등. 그 나머지 기타 등등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학습의 목적이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 들어있는 내면과 외면이라고 있거든. 역사의 외면과 내면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역사학의 가장 기본이 사료학입니다. 사료요. 우리는 현재 살고 있거든. 과거에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니? 그 과거에 쓰여진 사료죠.
그렇지? 이걸 보고 판단해 가지고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역사학의 가장 기본이 사료학인데, 그럼 이 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료 비판의 방법이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요런 것들. 자, 요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의 내용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일단은 역사학입니다. 학이야, 학. 근데 우리는 학은 절대 문제 안 나옵니다. 왜? 학은 이론들이 많거든요. 정해진 게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야. 문제를 못 만들어요. 이 역사학이 여러분들아, 이 역사학의 주장이 주설이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장이 있잖아. 그럼 얘를 문제로 못 만든다는 거야. 얘가 답이에요 라고 만들면 100% 이적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됐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 역사의 의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라고 했을 때는 역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사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 되겠죠? 역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보통 뭐라 그래요? 라고 하면 이거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를 뭐라 그러니?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거든. 되겠냐?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야? 역 그랬을 때 한자로 쓰면은 허를 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게슈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죠? 이게 무슨 의미야? 바로 역이라는 글자,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니?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은 모두 역사야 라고 하는 게 역의 관점의 역사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야. 일. 과거에 일어난 일, 그 일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경우 그거는 전부 다 역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역의 관점의 역사, 즉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되겠니? 예를 들어서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맞죠? 그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아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그럼 이게 역사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역의 관점의 역사다. 알았지? 그럼 이거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게 뭐라 그러니? 실정주의죠. 그리고 한번 증명이 되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불변의 역사야. 자, 이게 역사다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누군데, 근대 실정주의 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랑케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역의 관점의 역사, 즉 사실로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야. 이에 반해서 사회 관점의 역사죠. 이건 기록으로서의 역사잖아. 사회 관점의 역사는 한자로 쓰면은 글쓸 사자를 쓰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histor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 관점의 역사, 즉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뭘 역사라고 말하는 거야? 주관적인 현재 역사가들의 재구성 해놓은 게 역사야 라고 하는 게 사회 관점의 역사입니다. 즉 역의 관점은 이게 역사라고 했잖아. 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라는 게 역의 관점의 역사야. 이게 역사야. 근데 사회 관점의 역사는 뭔데? 이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그냥 과거에 일어난 사실일 뿐이고, 이 사실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평가해 놓은 그게 역사야 라고 말하는 거다. 즉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뭔데?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알았니? 그러니까 사회관점 역사는 뭐고, 이건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간 요게 역사야
라고 하는 게 사회 관점의 역사라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죠? 되겠나? 따라서 사회 관점의 역사는 언제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바뀌잖아.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상대주의라 그래. 그리고 이거 변화의 역사라 그러죠. 되겠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뭘 배우는 거니? 이걸 배우는 거거든.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야. 역사가가 쓴 책을 보는 거지. 그 역사가가 쓴 책에 뭐가 들어있니?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역사책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니? 이 책 쓴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 왜? 이 책 속에는 인마 주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고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거든. 그지?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야. 유사는 일현이라는 스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둘 다 고려시대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 책에 보면은 불교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 사람 유학자거든요. 불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삼국유사는요, 불교 관련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스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삼국사기만 들이다보고 있다. 어떤 잘못된 판단할 수 있노? 야, 고려시대는 불교 없네? 라는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그럼 뭘 배우는 거다? 기록으로 역사를 배우는 거야. 따라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책을 읽을 때 역사가가 누군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 라고까지 가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겠죠?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뭐요? 역의 관점의 역사, 사회 관점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코로체 또는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이런 사회 관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 어떻게 내니? 뻔해. 사료 하나 던져줘요. 그래 놓고 이놈들아, 이 역사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래 냅니다. 그럼 우리는 사료를 읽어보고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사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끌어내면 되지. 그러고 이제 선지에 보면은 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하나씩 들어있을 거예요. 이걸 긁어내면 되는 거야. 간단해. 자, 너 그 교재 2페이지 가보자. 자, 교재 2페이지 가보시면 날개에 사료 하나가 붙어 있지. 사실로서 역사해가 있습니다. 출전은 삼국유사라고 써져 있는데, 자, 보시면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노?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열왕이 했던 일이 뭔데? 백제 멸망시키면서 통일의 기초를 다진 임금이거든. 자, 내용 읽어봐봐라. 태종 무열왕 29대 왕이야. 김춘추야. 부인은 김유신의 누이야. 진덕유왕의 뒤를 이어서 진골로는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야.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 들어가면서 백제를 멸망시켰어.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킬 준비하다가 죽었네. 자, 뭘 쭉 쓰고 있는 거야? 사실만 나열하고 있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맞잖아. 이 사람 업적 맞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료가 던져졌다. 그럼 이건 사실로 역사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3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역시 밑에 세 번째 보면 기록으로 역사 해가지고 사료가 2개 있을 겁니다. 위에 거는 삼국사기고 두 번째 거는 독사실론이라는 책에서 출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요 내용은 뭐니? 방금 봤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업적 중에서 뭐요? 말했다시피 백제를 멸망시킨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야. 근데 그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통일의 터전을 닦은 거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지. 그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 위에 거 삼국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노? 여러분들아, 대단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태평성세를 이룩한 대단한 임금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사료는 뭐요? 똑같은 객관적 사실에 뭐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죽여버린 바보 같은 새끼야 라고 정반대 평가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료가 들어와 있다. 그럼 객관적인 사실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사료가 뭐다? 이게 기록으로서 역사라는 거야. 이렇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봤자 뭐 몇 문제 안 나왔지만. 됐죠? 자, 역의 관점과 사회 관점을 구별하자. 됐니? 자, 그러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들고 왔던 사람이 있죠. 둘 다 필요하다. 과거 사실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고 역사 가들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야. 둘 다 있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E.H. 카를 중도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니?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되겠죠? 이 카의 글인데 이 글에서 이름따라 카는 역사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니?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 거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사람 E.H. 카. 다 했어.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주제 역사의 의미야. 역의 관점과 사회 관점. 그 다음에 둘의 관점을 다 같이 가져오는 중도적 관점 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성과 특수성이죠. 이거는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보통 너그 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요 두 번째의 제목을 뭘로 달아놓니? 라고 하면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 이렇게 써놓습니다. 되겠죠? 그렇지? 즉 이 보편성하고 특수성의 관계인데 보편성은 뭐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현상을 말해. 이걸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여러분들아 모두 다 보면은 선사시대 어떻게 가도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순으로 발전해 나가지.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나? 그럼 특수성은 뭐겠노?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그 나라의 독특한 현상, 역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특수성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은 모든 나라 역사 속에는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나? 모든 나라 속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보편성과 특수성을. 그자? 그지?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전근대 사회로 갈수록 여러분들아 뭐니? 특수성이 강조가 됩니다. 현대로 올수록 보편성이 강조가 됩니다. 왜? 교통과 통신이야.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전인 전근대 사회는요 산 하나만 넘어가도 남의 나라제.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거야. 내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현대는 지구촌 시대 아니가 금방금방 모든 것 다 공유하죠. 그러니까는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사회야. 그럼 지금 우리는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현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보편성만 가지고 있어 될 일은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그래?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 개방적 민족주의가 뭐야? 한 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개방적이다. 뭔데? 보편성 강조되고 필요한 사회야. 근데 민족주의다.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도 잊지 말아야 돼. 이 뜻입니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져오는 거야, 그냥.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기타 등등. 자,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역사를 배운다는 게 뭐니? 과거 사실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되겠어? 그렇지? 즉 1884년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빌미로 급진계 아파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터졌습니다. 이게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건 뭔데? 왜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한 학습이에요. 알았지? 그래 역사를 통한 학습이 뭐다? 바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아 현재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역사를 통한 학습이에요. 별거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역사의 외면과 내면이 있죠. 역사의 외면이 뭔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우정국 개국 축하인 현장에 네가 있어요. 너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 현장에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거, 요게 역사의 외면이라는 거야. 내면은 그 현장에 내가 있어도 안 보이는 것들, 의도라든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 있지. 요걸 내면이라고 하는 거야.
즉 역사의 외면이 뭐고 역사를 배우는 거야. 역사를 통한 게 뭔데 역사의 내면을 배우는 거야. 연결돼 있어? 알았지? 그죠? 그 다음에 사료 비판이요. 외적 비판이 있고 내적 비판이 있죠. 외적 비판은 사료 자체를 비판하는 거야. 됐나? 너희 집에 고려시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 고려시대 책이라고 써놨어. 그럼 외적 비판은 뭔데? 이게 진짜 고려시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렇지? 이게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건지 안 그러면 작년에 쓰여진 건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외적 비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먹을 걸거내 가지고 방사선, 탄소인데 측정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종이를 뜯어 가지고 종이의 질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몇백 년 전에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자, 이게 외적 비판이고 내적 비판은 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고려시대 책이 맞아요. 그렇지? 그럼 고려시대 책이 맞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니? 안에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 거야. 쓰여진 건 고려시대에 쓰여진 게 맞는데 진짜로 거짓 없이 진실만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추가해서 이런더라 첨삭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야. 요걸 내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 두 사료 비판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의 의미 있는 사료로서 사용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다. 되겠죠? 이제 빠르게 넘어갔는데 왜 안 나오거든 사실. 진짜 거의 잘 안 나오는 한능검에서도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언급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기억해 둬야 될 거는 뭐다? 역사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다.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은 해서 문제를 내면은 이거 가지고 내니까. 됐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매 단원 들어갈 때마다 대단원의 제목을 써드리고 주제를 써드릴 거거든요. 알았지? 이 주제가 여러분들 보통 국사책에 나와 있는 목차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대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주제들이에요. 문제 주제들을 제가 목차로 써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대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소주제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이 목차를 아무 의미 없이 쓰지 마시고 요 단원에서는 얘네들 주제로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건 요거고 요거고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 주제가 잘 나옵니다가 역시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별 안 쳐드린 것들은 뭔데 자주 안 나오는 주제라는 거야. 버려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주제에 힘을 싣고 자주 안 나오는 주제들은 뭐다? 아까 말했지. 킬러 문제로 등장이 된다라고 최근에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상 문제 들어갈 때는 뭐다? 이 자주 안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나갈 거라는 거야. 되겠나? 그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목차를 써드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목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차를 먼저 기억하세요. 요런 주제가 있어 라고 외워라. 알았지? 그러고 안에 내용들을 붙이시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피드백을 할 때 이게 여러분들아 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하면 피드백은 내 머리로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고대 정치다. 그러니까 고대 정치는 요런 주제가 있더라.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야. 생각나면은 안 봐도 돼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안 봐도 돼. 나중에 생각하면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머리로 먼저 피드백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주제에 이런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내가 머리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럼 그것만 들어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조준 사격이 되는 거야. 복습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모르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진행하면 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목차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사시대 국가 형성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갑시다.